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기본간호학 13주차 산소화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저희 교재의 제20장 487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간호진단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는 간호계획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3주차의 학습 목표는 5번부터 9번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산소화를 위한 간호 중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지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화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흉부 몰리요법의 종류하고 방법들을 다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화 요법의 종류나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면 되고, 이런 산소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약물들 있잖아요. 이런 약물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인공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인지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산소화 요구와 관련된 간호 계획을 세울 건데요. 자, 간호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어떤 산소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상자들에 의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런 중재 계획에 대한 방향도 제시가 되고 어떤 대상자가 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런 대상자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될 수 있죠. 자, 첫 번째 목표는 기도 개방성을 잘 유지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위를 증진시켜서 호흡을 용이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런 폐 환기하고 산소화를 유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신체 활동의 참여 능력을 이제 개선시켜 주고요. 어떤 피부라든지 조직에 손상이 있다든지 실신할 것 같은 그런 것들, 그 다음 산염기 불균형, 어떤 절망감, 사회적 격리 이런 산소화 문제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다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우리 대상자를 위한 간호 목표입니다. 이런 간호 목표를 세우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재 계획에 대한 방향과 대상자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화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냐면 환경 조절을 해서 대상자를 교육시켜 주는 건데요. 어떤 이렇게 산소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한테 위험 인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을 일단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데요. 만약에 작업장의 환경이 유해 환경이요, 뭐 성면이라든지 뭐 이렇게 먼지가 많은 공간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게 해서 노출을 최대한 제한해 줄 수 있는 것도 교육시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흡인도 차단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들 마스크를 쓰고 나가잖아요. 이것도 이런 환경 조절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집안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흡연하는 사람한테는 금연하는 거 유도해주고 비흡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가 대상자에 교육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방접종인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도 호흡기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코로나의 하이 리스크에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것들 하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든지 폐렴규균 예방접종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들이 하이 리스크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또는 만성 심혈관계라든지 만성 호흡기계 질환이 있는 분들 또는 만성 질환자, 당뇨나 고혈압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라든지 의료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 그 다음에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소아라든지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뭔가 내가 이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복용하는 사람들도 우선 접종에 권장 대상자에 들어가는 거고요. 폐렴규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 그리고 의료인들도 맞는 게 좋고요. 그다음 면역 억제 대상자 이런 것들, 그래서 고위험 대상자들한테는 이런 인플루엔자라든지 폐렴규균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자, 산소화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 네 번째는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대상자 같은 경우는 숨을 잘 쉬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래서 내 대상자의 체중은 많이 빠지지 않았는지 또는 뭐 혈청 단백질은 괜찮은지 질소는 균형 상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대상자 영양 상태를 꼭 사정하셔서 이렇게 소량씩 여러 번 좀 나누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호흡기 치료라든지 운동을 한 경우에는 바로 식사하지 않고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있다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헐중재, 산소화 증진을 위한 간헐중재 네 번째는 환기를 증진시키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체위를 적절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기 힘든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체위를 하라고 그랬어요? 앉아있게 하는 그런 파울러 체위를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흡곤란 있는 대상자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는 횡격막의 움직임이 좀 자유롭게 해서 폐 확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그 세미 파울러 포지션 45도 정도 올린 그 반 파울러 체위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그 고호 파울러 체위를 해줘야지 편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기자호흡을 하는 사람이죠. 기자호흡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옵소프니아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상반신을 이렇게 앞으로 굽히지 않으면 호흡하기가 되게 힘들어하는 환자를 우리가 기자호흡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냐면 심부전증 환자가 있다라든지 또는 심장성 천식 환자 또는 삼출성 심막염 환자 이런 환자들이 다 기자호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사람들이 기자호흡을 하냐? 만약에 이제 내 환자가 심부전증 환자예요. 그러면 이 환자 만약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폐정맥의 압력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호흡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누워있으면. 그래서 막 기침을 하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바로 이렇게 이제 고호흡 파울러 포지션을 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반신을 이렇게 앞으로 굽히면서 머리 부위를 90도 정도 올린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호흡을 증진시켜서 이렇게 호흡 보조 근육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한 간헐중재 네 번째 그 환기 증진인데요. 앞에서는 체위를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심호흡하는 거와 그다음에 강화 폐활량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심호흡은 우리가 딥브레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산소화에 문제가 있어서 과소 환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과도 환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죠. 그래서 심호흡 운동을 하는데 이제 그 심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대상자한테 코로 천천히 깊은 흡기를 하게 하고 입을 통해서 서서히 내뱉게 매번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압폐활량계는 인센티브 스파이로미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대상자가 입에 물고 직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에 물고 있으면서 직접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 이 얼마나 내가 지금 그 폐활량이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심호흡을 하면서 그 자신의 흡기 노력 정도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구입니다. 이게 인센티브 스파이로미터인데요. 이걸 하면은 대상자가 무기폐도 예방되어질 수 있고요. 분비물을 제거하는 데도 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압폐활량계를 사용하기 전에 만약에 내 대상자가 복부에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충분히 숨을 들이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 복부의 수술한 부위가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의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진통제를 좀 투여해 줄 수 있고요. 또는 베개를 이제 배 앞에 놔가지고 흉벽을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산소화를 위한 간헐중재에서 네 번째 방법 환기증진이었잖아요. 지금 앞에서는 지금 체위 방법, 심호흡 방법, 강압 폐활량계 사용 방법이었잖아요. 네 번째는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과 복식 호흡이 환기를 증진할 방법입니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호기를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하는 동안에 기도압을 증가시켜서 기도 저항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대상자한테 세세셀 동안에 코를 통해서 숨을 깊게 들여 마시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그 다음에는 복부 근육이 좀 단단해져. 그러면 입술을 오므리고 이게 1에서 7을 셀 때까지 숨을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호기가 좀 길어지겠죠. 호기를 연장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도의 저항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방법이고요. 복식호흡은 어때요? 깊게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흡 횟수는 좀 줄여주면서 1호흡 한기량을 늘리죠. 그래서 기능적 장기량이 거의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제 복식호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를 통해서 천천히 공기를 들여 마셔요. 그리고 나서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뱉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분 동안 시행한 다음에 한 2분 정도 휴식하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복식호흡, 심호흡을 하게 되면 환자가 두통 생기고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제 산소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간헐중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기 증진을 위한 6번째 방법입니다. 체스트 튜브 흉관의 관리인데요. 이런 체스트 튜브 같은 경우는 그 늑막각 내에 혹시 액체라든지 어떤 혈액이나 이런 공기가 있게 되면 폐가 이렇게 쪼그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쪼그라진 폐를 이제 어떻게 펴줘야 되잖아요. 펴주려면 그것들을 다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배액을 해주고 이런 압박된 폐가 다시 팽창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게 체스트 튜브예요. 그래서 이런 체스트 튜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흉관에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아프겠죠. 그럼 대상자 호흡 상태하고 바이탈을 잘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레싱도 잘 관찰하셔요. 잘못하면 만약에 이 흉관 상태가 꼬이면 제대로 배액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흉관이 눌리거나 꼬이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흉관의 길이가 침뇨부터 이제 배액병까지 곱게 잘 연결되셔야 돼요. 환자가 이렇게 체스트 튜브를 받고 나서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누워 있게 되면 이 그 배액병이 아래, 침뇨 아래, 침대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곱게 잘 연결돼야지 중간에 꼬이면 막히면서 또 드레인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소화 증진이랑 간호중재에서 이제 기도 개방성 유지하는 방법도 간호중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게 있냐, 기침하는 것도 기도 개방성 유지에 들어가고요. 이런 기침약을 투여하는 약물 투여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침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기도 안에 있던 분비물이라든지 이물질이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기침을 하기 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공기를 힘껏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이 안에 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근육 수축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래 배출이 잘 됐다든지 비정상적으로 이런 호흡, 가래가 끓는 그런 호흡음이 사라졌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기침이 잘 됐구나, 기침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약물 투여 같은 경우는 기침약을 대상자들이 이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쉽게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약을 과다하게 먹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진해제나 거담제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기침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게 되면 저희 책 4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설탕이 좀 많이 포함된 그런 시럽약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당뇨병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대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기침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항콜린성 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력이라든지 시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녹내장이나 전립선 비대 환자한테는 이런 약을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된 것들 제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기침약을 먹게 되면 되게 졸리잖아요. 그게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는 졸리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침약을 먹고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는 기침약을 먹고 운전을 해요. 또 기계를 작동해요. 그러면 분명히 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혈압이나 갑상선 질환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침약을 잘못 쓰게 되면 손상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책의 490페이지에 그 대상자 교육 중에 기침 억제 약물 사용할 때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490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첫 번째 걸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490페이지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량의 기침약을 투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대사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이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그런 시럽 기침약을 피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먹을 필요 없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으면 되게 졸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해 줘야 되는 것들 우리 사전에 다 교육시켜 줘야 됩니다. 개방성 유지에서 약물 투여를 보겠습니다. 약물 투여는 일단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진해제, 이제 거담제, 함당 정제 세 개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진해제부터 보겠습니다. 진해제 같은 경우는
기침 반사를 좀 억제하려고 하는 게 이제 진해제의 작용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코데인이에요. 근데 코데인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나 남용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닥터의 처방이 꼭 요구되는 그런 약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마른 기침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진해제를 쓰게 되면 이제 이게 효과가 좀 좋아서 적절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침을 좀 억제해주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분비물이 많이 동반되는 그런 호흡성 우려를 있는 사람한테 너무 기침을 많이 억제하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분비물이 축적될 수 있어서 이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담제는 어떤 거냐면, 거담제 같은 경우는 분비물의 점도를 낮춰서 분비물이 원활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약물이 이제 거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가 많이 높은 분비물을 갖고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점도를 좀 낮춰주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기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거담제죠. 그래서 뭐 수분 섭취하든지 또는 가습도 분비물 점도를 묻게 하는데 이제 거담제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물 투여 세 번째는 그 로젠시라는 함당 전제예요. 그래서 사탕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려이 없는 경한 마른 기침 같은 경우, 기침이 너무 마르게 자주 나오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당 정제해서 먹으면서 효과가 경감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탕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녹을 때까지 입에서 그냥 계속 의도적으로 물고 있어야 돼. 깨물지 말고 의도적으로 물고 있도록 하는 그런 작은 그 정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벤조카인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약간의 국소 마취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이라든지 기침을 조절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로젠시입니다. 수화 증진을 위한 간헐증제입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인데요. 적절하게 하이드레이션을 하게 되면 호흡기계 점막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흡기 분비물이 만약에 이제 기존에 얇게 분포되어 있어서 어떤 정상적으로 산모 운동에서 밖으로 이동되는데, 그래야 이제 내 안에 있는 감염 물질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상자가 탈수 상태에 있다든지 만약에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는 분비물이 찐덕찐덕하고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해가지고 분비물을 묽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5에서 3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습화된 공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휴미디, 그러니까 가습기를 많이 대주죠. 그래서 호흡기 내에 수증기를 공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가습기 자체에서도 그 청소를 잘 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병원균의 성장이 많이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습기 되는 거는 충분하게 클리닝이 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은 네블라이저 분무요법입니다. 그래서 수화 증진이랑 간호 중재를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지금 아이가 이렇게 앉아서 네블라이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 약을 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블라이저를 하게 되면 이 안에 가습과 동시에 약물이 이렇게 동시에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그 연무 형태로 이렇게 뿌옇게 분무돼서 대상자가 직접 이렇게 습화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분비물을 약간 묽게 해가지고 객담이 쉽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네블라이저는 그 약물이 연무 형태로 기도 점막에 잘 분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입자들이 아주 작아가지고 중력에서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폐 말초까지 잘 흡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블라이저를 해주고 나게 되면 이게 기침을 통해서 밖으로 객담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체위백을 해준다든지 타진법들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흉부물류법의 종류하고 방법 중에 첫 번째 체위백입니다. 저희 교재 493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같이 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체위백을 왜 하냐면 그 중력을 이용해서 폐 분절에 있는 그런 분비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기관지로 이동하는 그런 분비물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면서 인두로 쉽게 밖으로 배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배액을 적절하게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절한 체위를 취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위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체위백을 하면서 분비물을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전에 하면서 진동법이라든지 타진법을 같이 시행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폐에 남아있는 분비물이 남아있게 되면 어때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세균 성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지 않아서 체위백을 하면서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상엽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배출이 되는데, 하엽 같은 경우 밑에 있기 때문에 잘 중력에서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엽이 특히 더 체외배액에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체외배액 하기 전에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분무, 네뷸라이저를 적용하면 분비물이 더 묽어지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체외배액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밥 먹고 나서 하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래서 아침에 먹기 전이나 점심 먹기 전 또는 좀 늦은 저녁이라든지 취침 전에 이렇게 체위백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체위백을 해줄 때 간호사는 또 뭘 봐야 되냐면 대상자와 자세를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는지, 활력조는 괜찮은지, 또는 맥박과 호흡이 괜찮은지, 뭐 창백하진 않은지, 뭐 호흡곤란 없는지, 대상자 상태를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체위백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도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포지션이에요. 중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변이 있는 쪽이 위쪽이라면 그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병변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패척 분절의 후상엽, 상엽이니까 위잖아요. 상엽 위쪽이기 때문에, 위쪽이면 대상자 어떻게 돼요? 이게 위로 가게 해야 되니까 앉아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전면에서 봤을 때 후분절의 우상엽, 옆쪽 중간 쪽이에요. 그러면 그 부위가 위로 갈 수 있게 포지션 체인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후 기저 분절의 하엽에 이렇게 뭐 병변이 있다 하면은 내 대상자 이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는 버거 포지션처럼 아래로 내려간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 오래 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내 대상자가 어디에 이렇게 중엽, 만약에 중엽에 있으면 중간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위에 병변이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매번 국가고시에 여기 나오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왜 그 부위에 있어서 내가 포지션을 그쪽으로 올려줘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 상엽 위쪽 부위면 이렇게 대상자 앉혀줘야 되고, 후 기저 분절 하엽 부위면 이게 위로 올라가니까 대상자 이제 밑으로 이렇게 눕게 되는 포지션이 되는 거죠. 각각의 자세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타진법입니다. 타진법 저희 교재 493페이지 나와 있어요. 퍼큐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손을 컵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폐 분절 부위를 율동적으로 톡톡톡 두드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드려줌으로 인해서 분비물의 기도 벽에 있는 분비물이 밖으로 탈락되는 그런 방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진의 진동을 흉벽을 통해서 폐 분절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피부 위에 직접 하지 않고 타월을 대거나 가운을 걸치도록 한 다음에 타진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상자가 심호흡을 하도록 해서 이완을 도모해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조직의 손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늑골 아래라든지 척추 위라든지 유방 쪽은 두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한 부위를 하루에 한 30에서 60초 정도 톡톡톡 두드리는데, 만약에 분비물의 점도가 높다 싶으면 그 대상자는 한 3분에서 5분 정도 두드려주는 게 좋습니다. 자, 진동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동법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교재 493페이지 나와 있는데 분비물이 이동하거나 애과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호기할 때, 흡기할 때는 진동법을 멈추시고요. 호기할 때 그림에서처럼 대상자의 폐 분절 위에 양손을 포개서 올려놓고 분당 200회 정도 속도로 빠르게 진동을 줘서 압력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은 그 타진법 후에 실시하는 게 좋고요. 대상자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가 입으로 내쉬도록 한 상태에서 진동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라든지 척수, 흉골 또는 늑골련 부위는 피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제 이렇게 진동법을 하고 나면 기침을 해가지고 대상자로 하여금 객담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직접 진동법을 배우거나 또는 진동기계, 바이브레이터라는 그런 진동기계를 이용해서 직접 내 대상자한테 실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소요법의 종류하고 방법을 보겠습니다.
산소요법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자한테 우리가 하냐면 폐환기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어떤 가스 교환에 문제가 있다든지 심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대상자인데 저산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소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소요법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죠. 그런데 응급을 요하는 상황일 때는 의사의 처방 없이 간호사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서 이런 산소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응급 처방일 때는 간호사가 이렇게 산소요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간호사는 산소요법의 종류라든지 흡입산소 농도 FiO2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또 유속이 너무 빠르게 공급되는 산소 같은 경우는 되게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호흡기 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산소만 주는 게 아니라 가습장치가 산소 공급 체계와 같이 이렇게 공급돼서 우리가 투여해 줘야 되고요.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같이 고탄산혈증에 계속 오랫동안 노출된 환자 같은 경우는 저농도의 산소를 투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 고농도의 과다한 용량의 산소를 투여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호흡정지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유량체계하고 고유량체계를 각각 볼 건데요. 저유량체계는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라고 해서 분당 환기량의 공기 유속을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고유량체계는 하이 플로우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분당 환기량보다 빠른 유속의 공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FiO2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FiO2라는 거는 흡입 산소 농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상자가 흡입한 산소 농도가 얼마가 들어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 숨을 들이쉴 때 그 안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냐를 백분율로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0.4라고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대기 중에 FiO2 농도는 20에서 21%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사람마다 호흡수라든지 호흡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산소를 얼마나 공급하는 속도에 따라서 실제로 내 환자가 들이쉬는 공기의 산소 농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iO2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산소가 1리터 증가할 때마다 FiO2가 4%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대기 중에 20에서 21%의 FiO2 농도가 들어있다고 아까 가정했었잖아요. 그러면 21% 빼고 20%만 대기 중에 있다고 쳤을 때 1리터마다 4%씩 증가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 대상자가 1리터의 산소가 들어가면 대기 중에 있는 20%하고 플러스 4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4%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리터 산소가 들어갈 때는 24%의 FiO2 농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2리터의 산소가 들어갈 때는 여기서 플러스 4만 더 되면 되니까 28%의 FiO2 농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4리터의 산소가 들어갈 때는 얼마냐? 4리터면 여기서 더하기 8을 해야지 한 2배가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6%의 FiO2 농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FiO2는 산소가 1리터마다 증가할 때마다 4%씩 증가한다라고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소요법의 종류에서 저유량 체계의 산소요법을 보겠습니다. 저유량 체계니까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죠. 그래서 분당 환기량의 공기 요속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 중에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 설계된 그런 전달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저유량 체계의 산소는 대기와 일정하지 않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비강 캐뉼라로 코에다가 산소를 꽂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산소도 조금씩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혼합돼가지고. 그래서 농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의 호흡률이라든지 일회 환기량인지 환기 양상 깊은지 빠른지 얕은지에 따라서 조금씩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로우 플로우 시스템이냐면 비강 캐뉼라 나와 있죠. 그리고 비강 카테터, 비강으로 카테터로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단순 마스크라든지 부분 제후 마스크 또는 비제후 마스크, 안면 텐트 이런 것들이 저유량 체계의 산소 전달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것들이 저유량 체계의 방법인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소요법의 종류에서 저유량 체계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 교재 496페이지에 표 20.7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우 플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비강 캐뉼라, 단순 마스크, 부분 제호흡 마스크, 비제호흡 마스크, 안면 텐트 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강 캐뉼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저의 그림 495페이지, 저희 책에서 495페이지 그림 20.10 한번 보세요. 거기서 A 그림에 해당하는 게 비강 캐뉼라입니다. 이 비강 캐뉼라 같은 경우는 비강에 직접 꽂았기 때문에 흔히 많이 쓰이고요. 편합니다. 그래서 말하거나 먹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은데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농도가 가장 낮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낮은 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6리터 이상은 절대 비강 캐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2%, 24에서 44% FiO2를 전달할 수 있고요. 그 A 그림을 보게 되면 귀 뒤에서 걸쳐서 턱 밑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귀 뒷부분이 많이 눌려가지고 그쪽에 피부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이된 그 산소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비관 점막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조금 낮은 농도의 산소 투여할 때 우리가 캐뉼라를 줄 수 있습니다. 단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495페이지 B 그림에 해당하는 게 이제 단순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5에서 10리터, 분당 5에서 10리터를 산소를 줄 수 있고 FiO2 농도로 따지면 40에서 60% 농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상자의 코와 입을 덮은 상태예요. 그래서 압력과 습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 압력이 같이 있어서 피부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강호흡을 하는 경우는 되게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비강 캐뉼라는 아까 6리터 이상 줄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10리터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강 캐뉼라보다 높은 FiO2를 전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식사 중에는 비강 캐뉼라를 바꾸어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분 제호흡 마스크는 495페이지의 3C 그림에 해당하거든요. C 그림을 보게 되면 밑에 뭔가 붙어 있죠. 하얗게, 그죠? 자, 이게 보유 주머니 리저브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 제호흡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산소 농도가 70에서 90% 그러니까 리터로 따지면 6에서 15리터까지 분당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저버백이 달려있다는 것은 대상자가 호기한 공기 중에 3분의 1이 그 공기를 산소와 함께 다시 재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던 거 지금 495페이지 C 그림에 해당하는 그 하얀색 리저버백에다가 다시 산소 공기가 내가 호기했던 공기가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마시게 되는 거, 재호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저브백의 3분의 2 정도 이상이 공기가 채워져 있도록 하고 완전히 쭈그러지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부분 제호흡 마스크의 특징입니다. 자, 비제호흡 마스크 같은 경우는 95에서 100%의 가장 높은 산소 농도를 줄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리터로 따지면 6에서 15리터 분당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산소 농도를 전달할 수 있고 비제호흡 마스크는 이런 마스크하고 저장백 사이에 그 어떤 밸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쉬는 공기가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495페이지 D에 해당하는 거예요. D 그림 보면은 제호흡을 분명히 거기에도 리저브백이 달려있지만 공기가 밸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제 산소를 제호흡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비제호흡인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자는 저장백을 통해서 90에서 100% 산소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비제호흡 마스크도 보유 주머니도 항상 이런 부풀어진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면 텐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4에서 8리터 분당 산소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30에서 50% FiO2 농도를 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언제 주냐면 산수 마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대상자한테 씁니다. 그래서 피부의 건조라든지 이런 거를 자주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95페이지 이 그림에 해당하는 게 안면 텐트입니다. 다음은 하이플로우 시스템 고유량 체계의 산소요법입니다. 고유량 체계는 저유량 체계하고 좀 달리 아까 저유량 체계는 어땠어요? 분당 환기량의 공기 유속을 전달했었잖아요. 얘는 분당 환기량보다 좀 더 빠른 유속의 공기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고유량 체계는 정확하게 FiO2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벤츄리 마스크, 그 다음에 고유량 산소 캐뉼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특히 벤츄리 마스크는 대표적인
고유량 체계거든요. 그래서 얘는 원하는 FiO2를 일정하게 딱 공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성호흡기 질환 COPD 환자한테 유용한데요. 이게 지금 벤츄리 마스크거든요. 여기에 숫자가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만약에 내가 비강 캐뉼라 저유량 체계로 산소를 줄 때는 어땠어요? 뭐 2리터를 준다, 3리터를 준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벤츄리 마스크는 내가 34%의 FiO2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 숫자가 써 있는 걸 딱 맞추시면 돼요. 또는 뭐 51% FiO2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 FiO2 농도가 정확하게 써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춰서 주시면 되기 때문에 FiO2를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자, 고유량 산소 캐뉼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고유량 산소 캐뉼라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숫자가 일정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고유량 산소를 가온이나 가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안에 다 이제 가습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저산소증 치료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처방된 산소를 아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낮은 수준의 양압 제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점을 가진 그런 고유량 산소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는 대표적인 하이플로우 시스템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설명해 드릴 거는 그 산소화 증진을 위한 그 인공기도 확보인데요. 우리가 인공기도라 하면은 artificial airway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 폐쇄가 있거나 폐쇄가 우려되는 그런 대상자한테 기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삽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강인두관, 비강인두관, 기관내관, 기관절개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설명할 건데요. 이런 구강인두관이나 비강인두관은 그 환자가 그래도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대상자한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대상자한테 구강은 입으로, 비강은 코를 통해서 인두 위쪽으로 삽입하는 그런 반원형의 플라스틱 고무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20.6에 해당하는 그림이거든요. 이제 앞에 B하고 C에 해당하는 거는 구강인두관이고요. 이 A에 해당하는 거는 비강입니다. 코를 굽는 거는 좀 더 길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반원형의 플라스틱 고무관이죠. 자, 그러면 오소파링지얼 에어웨이 구강인두관은 어떠냐? 구개 반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강으로 직접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수준의 변화가 온 그 대상자한테 조금 대상 제한적으로 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삽입할 때는 이 크기의 길이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두관의 크기를 결정할 때는 입술 가장자리부터 귓볼까지 길이를 재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게 사이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하고 C에 해당하게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 가장자리부터 귓볼까지 길이가 구강 인두관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도 청결을 위해서 혀를 고정시켜야 돼요. 뭐 경기가 있어요. 내 환자 지금 경련을 막혀요. 그러면 혀를 깨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혀를 고정한다든지 또는 분비물을 흡인해야 될 때 시행하고요. 또 수술하고 나서 대상자가 의식을 되찾을 때 또 이런 오로파린지얼 에어웨이를 씁니다. 비강 인두관입니다. 비강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나소파링절 에어웨이인데요. 의식이 있는 대상자한테 사용하죠. 그리고 비강을 통해서 삽입하기 때문에 삽입해서 구인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코끝에서부터 귓볼까지 길이에요. 아까 구강은 어디서부터 어디였어요? 구강은 입술 가장자리부터 귓볼까지였잖아요. 좀 다르죠. 그리고 얘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A 그림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강 인두관보다 좀 길죠. 이렇게 해서 기침 반사나 구역 반사가 있는 대상자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티피셜 에어웨이는 기관 내관 엔도트라케알 튜브입니다. 우리가 이 튜브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구강이나 코를 통해서 이런 성대 하부에 기관 내로 직접 삽입되는 그런 관이에요. 그래서 기관 내로 직접 삽입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걸 삽입하고 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성대 하부로 직접 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 쓰냐면 급성기 호흡 부전, 내가 지금 급성으로 숨쉬기가 힘들어, 또는 중추신경계에 억제가 됐다든지 후두에 경련이 있다든지 이런 상기도 어퍼에 폐쇄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환자들한테 이제 일단 엔도트라케알 튜브를 삽입하게 되면
이런 튜브를 삽입했기 때문에 기관의 깊은 곳에 이런 분비물이 있으면 그걸 쉽게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기계적 환기, 내가 직접 숨을 쉬지 않아도 기계가 환기해주는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서 호흡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 이제 엔도트라케얼 튜브입니다. 그러면 이 간을 삽입하게 되면 간의 끝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그 칼이나 그 기관 분기점 바로 위까지 갈 수 있게 엑스레이상에서 위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엔도트라케얼 튜브 기관 내관의 둘레에는 커프가 부착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커프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프는 팽창을 시킬 수 있어요. 풍선이거든요. 그래서 풍선처럼 팽창시키면 이런 얘가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밖에서 안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흡인되는 걸 차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기가 새는 것도 막을 수 있죠. 왜냐면 얘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구토를 했어. 그러면 여기가 풍선처럼 부풀어 있기 때문에 구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기관 쪽으로는 안 들어가게 이런 폐흡인이 되는 걸 차단해 주는 게 이 커프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프가 부착된 거는 폐로 들어간 공기가 새는 걸 막고 그 다음에 뭔가 구토로 인해서 폐로 흡인되는 걸 차단해 주는 일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이 튜브 같은 경우는 후두하고 성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대상자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인공기도는 네 번째 기관절개관입니다. 트라케오스토미 튜브라고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기관의 이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또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의 연골에다가 직접 인공적으로 이렇게 인시전을 넣어서 거기에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이렇게 기관절개관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더 시비한 환자가 쓰겠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 대상을 하냐면 장기간 오랫동안 벤틸레이션을 잘해야 되는 경우 또는 만성적으로 상부 기도 폐쇄가 있다든지 여기 기도에 화상이 있다든지 또는 기관지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 때 이럴 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절개관에 달린 커프가 달려 있거든요.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커프가 팽창시키면 커프가 팽창하기 때문에 어떤 공기 노출을 방지할 수 있고요. 아까 앞에서 똑같은 것처럼 어떤 기도를 흡인되는 걸 예방할 수 있고 기계적 환기할 때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가 달린 그런 트라케오스토미 튜브를 많이 쓰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케오스토미를 하고 있는 대상자한테는 기관절개관 관리라든지 가습이나 흡인하는 거,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요. 이것도 드레싱을 우리가 매번 해주셔서 이런 드레싱 간호를 또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기관절개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건데요. 트라케오스토미 튜브 같은 경우는 금속이나 실리콘으로 만들어졌죠. 실리콘이 요즘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런 폐쇄장치나 내관, 외관 또는 일체형관 폐쇄장치, 고정건 이렇게 구성된 게 있어요. 다시 보게 되면 지금 BAB를 보게 되면요. 자, 이 A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관이에요. 내관 안에 들어가는 거고 B는 외관이거든요. 그래서 B 외관에 A의 내관이 들어가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B로 고정하는 이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일체형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 내관과 외관이 다 하나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커프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관만 되어 있는 거 얘만 딸랑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내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고요. 내관이 있어야 이렇게 내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내관 안에 뭐가 가래가 많이 끼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소독하고 이제 소독하는 소독액이 따로 있죠. 그리고 생리식염수 씻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기관절개관 드레싱을 하게 되면 이제 기관절개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위 피부가 되게 자극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염이 된다든지 피부 자극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건조하게 유지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드라이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트라케오스토미 환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기도구라든지 문자, 단어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대상자한테 줘서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상자 되게 답답해 하겠죠.
트라케스토미 튜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할 건데요. 기관절개관 커프는 이렇게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대상자가 트라케스토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커프가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기관절개관과 기관 사이를 약간 밀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커프가. 그렇죠? 이런 커프의 압력은 보통 14에서 20mm HG를 유지하는데요. 너무 또 압력이 세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기도 전방에 괴사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기도 흡인에 위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면 커프가 있는 튜브를 사용할 경우에는 뭔가 구강으로 식이를 제공하기 전에는 이 안에 있는 커프 공기를 제거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커프가 팽창되어 있게 되면 안에 이제 커프가 이렇게 팽창되어 있으면 식도하고 기도 사이 압력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뭔가 음식을 삼키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구강으로 식이를 제공하기 전에는 커프에 공기를 제거한 다음에 밥을 식사를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